반갑습니다. 손창용 세무사입니다. 자, 우리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네 번째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실무에 대해서 우리 이론적인 내용과 또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실제 법인세 신고하는 과정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개정세법부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실무 관련되는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결손금 이월 공제 기간이 확대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10년이었습니다. 10년이었는데 이 부분이 15년으로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5년으로 확대된 결손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발생된 것까지 15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신고 실무를 할 때는 10년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5년을 기억을 하시게 되면 과거에 15년 전에 발생됐던 12년 전에 발생됐던 이런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5년을 법은 바뀌었지만 당분간은 10년간 공제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손금, 송금 불산입 때는 가지급금의 특수관계인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대손으로 송금 산입이 제한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라고 할 때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시점이 대여 시점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현행 예규라든가 이런 쪽에서 대여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법에다가 명확하게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1년 1월 1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송금 산입 한도 계산 방식을 보완했습니다. 자, 기부금에 대해서는 과거에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이렇게 용어를 쓰던 부분을 지금은 이제 법정기부금을 50% 한도 기부금으로 명칭을 변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자,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10% 한도 기부금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명칭만 변경이 됐고요. 과거의 법정이나 지정기부금하고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기부금, 송금 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기준소득금액의 2월 결손금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2월 결손금에 대해서도 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로 차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60%는 우리가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할 때 60% 공제되는 경우와 100% 공제되는 경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크게 60%는 일반 기업이었고요. 100%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이었는데 요 기준을 과표 계산할 때 적용되는 방식을 그대로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월 결손금이 중소기업일 때는 기준소득금액의 100%를 그리고 일반 기업일 때는 60% 적용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 부분은 이제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이 인하됐습니다. 원래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서 지출을 늦게 하게 되면 지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게 되면 0.5% 3개월 이내에 할 때는 50% 감면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0.5%의 가산세율이 너무 높다라는 지적 때문에 0.2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되면 50% 감면이 되기 때문에 0.125%로 3개월 이내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21년 1월 1일 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 광고 선전비 기준 금액을 인상시켰습니다. 원래 접대비 광고 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출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특정인한테 나가는 부분은 접대비에 해당이 되죠. 그렇지만 소액인 경우에 연간 3만 원, 개당 10,000원 이하인 물품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않고 광고 선전비로 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을 연간 5만 원, 개당 3만 원으로 범위를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현실 거래 현실을 반영했고 경기 활성화 지원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격 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 기준 금액을 인상을 했습니다. 자, 원래 접대비가 지출이 될 때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를 해야 됩니다. 이걸 수취하지 않으면 송금 불산입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적격 증빙을 수취를 해야 되는데 소액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조금 20만 원이었고요. 그 외에는 10,000원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3만 원 이하로 범위를 조금 더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내 근로복지기금 지출 금액에 대해서 송금 인정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해당 내국법인이 협력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 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 송금 산입해 주도록 명확하게 법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대손 사유에 대해서 해외 채권의 회수 불능 부분을 대손 사유에 추가를 했습니다. 자,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인이 된 채권에 대해서는 물론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될 때 대손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2021년 2월 17일 이후에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의 개발비 범위를 보완했습니다. 자, 법인세법에서 감가상각비에 포함되는 개발비는 즉 개발비라고 하는 부분은 요건 자산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라고 하는 부분은 상업적 생산이나 사용 전에 제품 공정 시스템 등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설계를 위해서 연구 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인데 이렇게 발생된 비용을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즉 자산으로 계상했다면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자, 기업회계와 상충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해서 자, 다른 요건은 다 똑같은데 법인이 그러니까 개발비로 계상한 게 아니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개발비 요건을 충족했을 때 감가상각을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조건 송금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과 일치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의 적시상각 의제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산 폐기에 따른 적시상각 의제라고 해서 시설 개체나 기술의 낙후로 인한 생산 설비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적시상각 의제, 즉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부분에 사업의 폐지, 사업장의 이전,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차 사업장의 원상 회복을 위해서 시설물 철거하는 경우이죠. 자, 요 부분이 이제 적시상각 의제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요 규정은 우리 소득세법에서 규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포함이 되어 있고 법인세법에는 빠져 있기는 합니다만 법인세법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라진 내용은 아니고요. 자,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 시에 지급이자 송금 귀속 시기 보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송금 귀속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이다. 자, 이 부분을 크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현금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주의로 처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기간경과 본 지급이자 계상 시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송금으로 인정한다. 자, 이 부분은 발생주의입니다. 발생주의를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은 현금주의지만 발생주의를 인정해 주는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자, 원칙은 현금주의다. 그리고 발생주의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인정해 주겠다. 다만 차입일로부터 이자 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단서 적용을 배제한다. 이 부분은 현금주의만 가겠다라는 겁니다. 현금주의로만 가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지급일로부터 1년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자 지급일로부터 그러니까 차입일로부터 이자 지급일이 1년 안에 있다라고 하면 현금주의든 발생주의든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1년을 초과할 때는 반드시 현금주의로만 처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보관 축소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수익금액이 20억 이상일 때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30억 이상으로 상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을 했습니다. 1.8%에서 1.2%로 조정했습니다. 자, 법인의 주택 양도 시에 추가세율 상향 및 추가세율 적용 대상을 조정을 했습니다. 자,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원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고 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추가로 납부하는 대상의 토지 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였는데 여기에 추가했죠.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이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가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율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율과 추가 10% 적용되는 부분이었는데 추가 20%로 상향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외는 과거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외라고 하는 부분은 추가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서가 신설된데요. 법인이 2020년 6월 17일 이전에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에 한정해서 적용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외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17일 이후에 등록한 부분 이 주택들은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인 임대주택 범위에 대해서 조정하고 신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 임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개인에 대해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규제했던 부분들이죠. 그 내용을 그대로 법인세법에도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임대주택,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 임대주택은 삭제를 하고요.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아파트는 제외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개인 양도소득세 적용되는 규정하고 동일한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 의무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물론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 제외됐다라는 거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적용 시기는 2020년 7월 1일 이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양도소득세 적용할 때도 규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했지만 우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할 때도 그 관련 규정이 조금 더 복잡하다. 그렇지만 개인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인세 추가 세율 적용 배제의 예외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자, 원래 이제 법인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양도 시에 추가 세율을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단기 임대주택이라든가 장기 일반 임대주택 중에 아파트 의무 기간이 8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세율을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 등록 자동 말소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법인세법상의 임대 기간을 충족한 걸로 본다라는 거죠. 충족한 걸로 보기 때문에 추가 세율 적용을 배제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임대 등록 자진 말소 시에는 말소 후 1년 이내의 양도 시에 추가 세율 적용하는 것을 배제합니다. 자, 이 부분은 양도소득하고 똑같죠. 개인이
그러니까 임대주택 등록이 되어 있다가 자동 말소된 경우하고 자진 말소된 경우, 자진 말소됐을 때 1년 안에 매매를 하게 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자동 말소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매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중과하지 않는다라는 그 규정하고 동일한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시에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세율 적용 제외되는 토지를 보면 여기에 보면 임대주택과 관련되는 부분, 뭐 직접 경작하던 농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하고 동일하고요. 동일한데 여기에 추가로 공공매입 임대주택으로 사용될 주택을 건설 양도하기로 약정한 자에게 이제 해당 건설을 위해서 토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추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외국 납부세 공제에 대한 2월 공제 기간을 확대하고 미공제 2월액에 대해서 송금 산입을 허용을 했습니다. 자, 외국 납부세 공제는 한도 계산에서 한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2월 공제가 되는데 원래 5년입니다. 5년인데 우리 10년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 공제가 5년 기본 2월 공제에서 10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공제 기간 내에 미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에 대한 2월액이 있다라고 하면 공제 기간 종료 다음 과세 연도에 송금 산입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월 공제를 해오다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10년 차에, 11년 차에 그냥 전액 송금 산입해 주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납부세 공제 미적용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송금 인정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 납부세 공제에 대해서는 제세 공과금으로 해서 송금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 납부세액은 필요경비 또는 송금으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외국 납부세액 공제상의 송금 산입 방식을 폐지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세액 공제를 할 거냐, 송금 산입을 할 거냐, 이 부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세액 공제와 송금 산입 중에 선택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세액 공제 여부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송금 산입 방식을 삭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삭제했습니다. 자, 외국 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원래 지급명세서는 내국 법인만 제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외국 법인도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 등이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등에서 이제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포함하기로 해서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한 과세 관청의 과세자료 확보를 그러니까 조금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